우리 딸이 가르쳐준 대로 핸드폰으로 사연 라디오를 틀어놓고 할 일을 하게 된 지도 꽤 되었네요.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무릎을 치며 기뻐하기도 하다가 오늘은 제가 말하고 싶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 사연을 이야기하려니 가슴이 점점 메어오기도 하지만 결국 제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마음의 병을 조금씩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까요? 우리 집안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저의 고향은 서울에서 한참 먼 시골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집을 오려면 고속버스를 타고 한참을 와서도 하루에 2번 정도 다니는 버스를 오래 기다려 타고 들어와서 또 걸어야 하는 후미진 농촌이죠. 가지고 있는 논이래야 서너 마지기 정도였고 주로 밭농사를 지었지만 그걸로 우리 남매 넷을 포함한 부모님까지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답니다. 1960년대 당시엔 서울로만 올라가면 공장에서 일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남동생들이 아직 어릴 때 저는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서 한 공장에 취직을 했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우리 사남매 중에 부모님의 희망, 아니 온 집안의 희망인 언니가 있었답니다. 언니는 집에서 1시간 반이나 산 넘고 또 산을 넘어서 다녀야 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재라는 칭찬을 들어가면서 월반을 해서 초등학교를 5년 만에 마쳤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1등으로 졸업하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아니 우리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그것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답니다. 언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일찍이 서울로 올라온 저는 공장에 취직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아껴버는 돈의 거의 전부를 집으로 보냈죠. 덕분에 제 아래에 있는 남동생 둘은 서울은 아니지만 대도시로 나가서 상업학교에 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에서 저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처지가 되고 말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더 없는 효녀로 여겨주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을 하며 같은 회사에서 만난 성실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숙부의 손에 자랐지만 구김살 없고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이 귀티가 나는 사람이었죠. 인물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보다 먼저 아는 사람 조금 있는 결혼이었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여전히 공장에서 잔업과 철야 작업까지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둘이 벌어 둘이 살기에도 참 빠듯하다고, 그러나 착실하고 선한 성품의 남편과 부모님을 닮아서 천성이 부지런하다는 칭찬을 받는 저,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탈 없이 자라주는 아이와 함께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는 여전히 온 지방과 온 마을의 자랑이었고,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저희 집안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리라 거슬려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언니가 휴직을 했으며 그 이유는 모른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찾아가 보라는 간절한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언니에게 찾아갔지만 언니는 그저 몸이 안 좋아 휴직을 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하긴 가늘고 여리여리한 몸에 너무 공부에만 열중한 언니의 건강에 무리가 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저는 여전히 잔업과 철야를 해가며 집에 돈을 보냈고 남동생들은 집과 가까운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언니에게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는 예전과는 달리
얼굴이 부어 푸석푸석한 상태였습니다. 가늘기만 한 언니가 살이 찌는 것은 좀 이상했지만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미안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언니, 갑자기 뭐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미안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얘기할게. 얘기가 길어. 언니가 자취를 하는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만 기절을 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답니다. 방 안에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꼼지락거리며 누워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울다가 이야기하다가 언니답지 않게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대충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언니는 언니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답니다. 당시로는 흔치 않은 대학원생. 저는 사실 대학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대학원에서 박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던 그 남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교수가 되면 언니와 결혼하기로 굳게 맹세했다고 했어요. 한 번도 서로의 변심을 의심해보지 않은 좋은 사이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언니와 결혼하겠다고 그쪽 집안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반대가 거세다 하더군요. 아버지가 교육자이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은 세칭 좋은 집안이었고 가난한 집안 출신의 언니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을 거세게 반대했다고 그렇게 시댁이 될 집에서 둘의 사이를 반대하는 가운데 언니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부인과에 가보니 이미 아이가 3개월째 언니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언니는 아이를 낳기를 원했고 교사의 몸으로 결혼 전에 배가 불러 학교에 출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휴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제야 언니가 갑자기 휴직을 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건강한 아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아이 아빠의 태도였고 집안에서 계속 거세게 반대하자 점점 마음이 기운 것 같다는 것이었죠. 요즘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아이를 얼마든지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아이의 아빠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생아, 지금은 없어진 말이지만 그때 바로 그 조카 아이는 언니가 사귀던 그 남자의 허락이 없으면 호적에 올라갈 수도 없고 제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었죠. 언니가 아기를 낳은 후 남자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다고 하더군요. 언니는 이미 우리가 아는 그 지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의 초점도 흐려진 모습이었죠. 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 자매는 그냥 서로 붙잡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시골의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생전 처음 아프게 실감나더군요. 희수가 이 아이를 내 남편 호적에 올려줘. 부탁이야. 언니는 이런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알리지 말고 그저 내가 낳은 아기로 해서 호적에 올려줘. 양육비는 내가 학교에 다시 복직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보내줄게. 제발 하고 은원을 좀 해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발 설득해줘. 희수가 남편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남편을 붙잡고 간청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만. 마음이 떠나서 영 희망 없는 사람을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언니가 처한 상황이 더 심각하잖아요. 우리 아니면 언니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남편은 너무나 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설득 끝에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 호적에 올려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다짐을 해주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법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죠.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가 딸의 동생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의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업반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니 언니가 어느 병원에 있고 제가 다니는 회사의 전화번호를 간신히 불러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아이까지 품에서 떼어놓은 언니는 결국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먹으면 치명적인 무슨 약을 먹었다고 의사가 설명하더군요. 언니는 사흘 정도 병원에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언니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제게 무엇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쪽지를 보니 어느 대학교의 이름과 주소였답니다. 아이의 생부가 있는 학교와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언니의 죽음의 원인을 아는 사람은 저와 남편뿐이었죠. 친정에도 언니가 아이를 낳아 저에게 입양시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저와 남편은 아이 둘을 서울에서 오로지 우리 힘으로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언니가 살아생전에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던 때와는 처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남편과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공사장, 남의 집 가정부 등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죠. 어른 둘만 누워도 꽉 차는 월세방 한 칸을 간신히 마련해서 살면서 잠자는 3시간 정도를 빼고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무럭무럭 자라주었어요. 특히 아들은 언니를 꼭 닮아 좋은 머리를 타고난 아이였죠. 딸아이는 저를 닮았고 저보다도 더 순종적이고 얌전하기만 했답니다. 무엇이든 제 동생에게 양보했고 자기를 먼저 내세우는 일이 없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조카, 아니 아들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언니처럼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지만 반에서 반장을 맡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학교에서 학급 반장과 임원들의 엄마들 모임이 있으니 다녀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단장을 하고 자랑스럽게 어깨를 한껏 세우고 학교로 갔답니다. 그럼 오신 어머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장 김영우 어머님, 일어나서 다른 어머님들께 인사해 주세요. 저 반장인 김영우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저를 빼고 부반장 엄마를 비롯한 다른 엄마들은 젊고 화려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너무 남루했지만 참고 싶을 정도였죠. 아무튼 어떻게 저떻게 학부형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아이가 이상하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평소와 아이가 갑자기 말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예전처럼 먹지 않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형우야, 너 어디 아프니?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벽 쪽으로 돌아앉아서 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도 제가 집요하게 이유를 묻자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들이 다 엄마 보고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 아니냐고 그런단 말이야.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쁜데 엄마는 왜 그래? 엄마한테서 이상한 냄새도 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은 이게 뭐야? 부반장 집에 갔더니 걔 방이 우리 사는 방하고 마당을 합친 것보다 더 넓었어. 아들은 울면서 울부짖듯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아이가 왜 그렇게 말이 없어졌는지 알게 되었죠. 언니를 그렇게 보낸 슬픔과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은 서름을 삼키고 삼켰던 제 눈물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껴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먼저 떠난 언니가 너무나 그리웠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이 예쁜 아이를 두고 그렇게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는지. 그렇게 한바탕 서러움이 아이와 저를 휩쓸고 지나갔고 그 후 아이의 입에서 다시는 학교에서 엄마 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두 공부를 잘해서 반장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학교에 오라고 하지 않더군요. 딸아이는 가끔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와서 그 좁은 방 안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들의 친구 이름 하나를 알지 못했고 단 한 명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죠. 형우야, 너는 친구 하나도 없이 그냥 공부만 하니?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아니, 너무 공부만 하면 건강 해쳐.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란다. 이 집에 친구들도 데려오나. 그러면 이 아빠가 맛있는 떡볶이도 사줄게. 너 여전히 엄마 아빠하고 집안이 부끄러워서 그러니? 그런 거 아니에요. 친한 애들 만들어봤자 공부하는데 방해만 돼요. 저는 무조건 저하고 경쟁하는 애들 다 이기고 최고 대학교, 최고 학과에 갈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과 간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지만 무조건 1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돼. 사람은 항상 혼자 되었을 때를 대비하고 살아야 한단다. 몸을 돌보지 않고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며 맞이했던 세상은 정말 차디찬 곳이었습니다. 한강물의 절반이 저의 눈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렇게 차가운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공사장에서 남자들도 지기 어렵다는 벽돌을 지고 계단을 오르는 일을 할 때 일부러 제가 질 때마다 벽돌 몇 장을 빼주는 공사장 감독도 있었죠. 그리고 봉투를 붙이는 부업을 할 때 몇 원을 더 얹어주면서 아이들 과자 사주라는 고마운 사람도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차디찬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언젠가 우리 집이 조금이라도 먹고 살 만하게 되면 꼭 저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그 좋은 사람들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따뜻하고 힘이 되던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아들아이가 참 많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아들이 저와 남편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 부부는 아무튼 아들의 친구들을 하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학교에서 진학이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학부형을 찾을 만한데도 아들에게서 그런 말조차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도 나가고 오랜만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저는 한동안 쳐다볼 틈도 없었던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죠.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거울 안에는 평생 일에 찌든 저희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늙어 보이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러움이 저를 휩쓸고 지나갔죠. 아이들이 없는 틈에 실컷 울고 난 저는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면 더 노력해야 했어요. 아주 좋은 학교에 갈 성적이 되지는 않았지만 웬만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딸아이는 공부 잘하는 동생을 위해 자신이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중학교 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또 엄마 아빠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도 했죠. 엄마, 나 고등학교 빨리 졸업하고 어디든 취직해서 돈 조금씩이라도 벌 거야. 엄마랑 아빠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엄마 손이 이게 뭐야? 나무 껍질 같잖아. 엄마, 나 취직해서 첫 월급 타면 엄마 손에 바를 핸드크림 제일 먼저 사줄게. 너도 대학교에 가야지. 그래야 멋진 신랑감 만날 수 있을 거란다. 엄마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대학 포기할 생각하지 마라. 아빠도 초등학교밖에 안 다녔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잖아. 꼭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다 아빠처럼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 나 잘 알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답지 않은 말을 하면서 딸은 굳이 대학교에 가라고 하는 저를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딸에게 대학교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딸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런 여력이 있으면 제 동생을 더 지원하라고 했죠. 그런 딸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차가운 세상에서 저를 배려해 주던 그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딸의 표현대로 나무 껍질보다 더 단단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간신히 서울역 근처의 한 골목에 막대기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장을 친 국수를 만들어 파는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그럴듯한 점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테이블 세네만 놓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공장에서 버는 빠듯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만질 수는 있었지만 아직도 생활은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사장, 남의 집 식모로 떠돌아다니지 않는 것만 해도 행복했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공부를 잘해 수제 소리를 듣는 아들과 집안 형편 탓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딸내미가 제 행복의 전부였어요. 드디어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어렵다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했죠.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언니 생각에 슬픈 눈물을 감출 수 없었지만 또한 아들의 합격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에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국수 가게가 그럭저럭 되어가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내 식구 먹고 사는 일 정도만 예전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의 씨름은 깊어졌어요. 의과대학의 등록금은 다른 학과의 등록금보다 많이 비싸더군요. 어떡하면 좋아요. 애는 공부를 잘해서 저렇게 최고학교 최고학과에 턱하고 입학하게 됐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으니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마련해보자고. 내가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조금씩 꿔보기라도 할 테니까 당신도 최대한 노력해봐.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정해진 날짜 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당신한테는 언제나 미안해요. 아들아이의 일에 관해서 저는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제 말에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형우 엄마. 당신이 자꾸 그런 말한다는 건 결국 형우를 우리 아들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야. 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형우는 틀림없는 우리 아들이야. 남편은 아이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당신 형우 생부 주소 가지고 있지? 그 사람에게 좀 부탁해보면 안 될까? 남편은 마음이 급한지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이 혹시라도 누구에게 들리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남편의 말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언니의 쪽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아들의 생부에 대해 수없이 상상했어요. 용기를 내 찾아가 볼까? 안 되는 일이지. 아니야, 가보자. 또 수십 번씩 상상해 오가는 혼란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이런 일을 두고 바로 하늘이 돕는다고 하는 거겠죠.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던 학생이
무슨 일인지 입학을 포기하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장학생이 되었다고 아들이 말하더군요. 형우야, 입학식이 며칠이랬지? 아빠하고 지우하고 같이 가자. 3월 3일. 아이, 그런데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너 또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서 그래? 엄마랑 아빠가 이번엔 큰맘 먹고 지우하고 같이 옷도 한 벌씩 장만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오시지 마세요. 거리도 가깝지 않아요. 아들은 끝까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국수가게 문 앞에다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가게 하루 쉽니다라고 커다란 글씨로 써 붙여놓고는 가게를 하루 닫고 서울대학교로 남편과 딸과 함께 갔어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 언니가 다녔던 바로 그 학교였어요. 가는 동안 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저는 딸과 남편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학교에 가보니 입학식은커녕 그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만 보이는 것이었어요. 엄마, 우리 날짜 잘못 알고 온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야, 내 동생이 분명히 3월 3일이라고 했어. 형우 엄마, 아,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입학식은커녕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식구들은 결국 그렇게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학교에 갔다가 늦게 귀가한 아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엄마는 참, 제가 언제 3월 3일이라고 했어요. 3월 2일이라 했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입학식 날부터 허탕을 쳤지만 아들은 그 천재들만 모여 있다는 서울대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모진 고생의 끝이 바로 이렇게 기쁜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남편과 저는 국수 가게 운영에 더욱 열심히 매달렸어요. 아들이 졸업하고 개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죠. 비록 병원을 개원할 그 엄청난 돈을 다 마련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말이죠. 국수 가게는 잘 되었습니다. 우리 집 국수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국수 포장마차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이제는 포장을 걷어치우고 그럴듯한 점포를 얻어서 국수 전문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국수 장사를 해서 버는 돈을 부동산 여기저기에 조금씩 투자를 했고 투자를 하는 곳마다 호재를 만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알부자, 국수 재벌 등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들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다른 큰 종합병원에 월급을 받는 의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만난 착실해 보이는 사람을 데려와서 인사시켰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경사가 생겼답니다. 실력 있는 의사로 경력을 키워가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 됐구나. 어떤 아이냐? 어떤 아이길. 우리 의자, 선생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간 거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만난 사이예요. 집안도 좋은 아이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의사이신 의사 집안이고 같이 개원할 거예요. 조만간 인사시킬 텐데 집이나 가게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요. 장소는 제가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너는 결혼 얘기 없어요? 네가 짝이 생긴 이상 지우 결혼도 서둘러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빨리 결혼하지. 누나보다 앞서서 결혼하는 건 좀 그렇지.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은 아들이 나오라고 하는 어느 호텔 레스토랑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났죠. 재색을 겸비한 아이였어요. 좋은 집안에서 성장한 아이답게 귀티가 철철 흐르더군요. 저는 한눈에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형우야, 그리고 옳게
벌써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하고 아빠, 우리 둘만 보고 세상을 달리듯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결혼하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살 거죠? 형우를 위해서 인생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에요. 당연하지. 나부터 얼른 결혼식 치를 생각이고요. 그럼요. 저희가 부모님 잘 모실 거예요. 누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해서 잘 사시면 그게 효도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첫 만남이 끝나고 그 이후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살가웠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결혼 전인데도 집으로 자기 살림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어차피 와서 살 집인데 미리 조금씩 짐을 드리는 게 나중에 편할 것 같다면서. 이 집 참 사연이 많은 집이지요. 단칸방 월세집, 전세집을 떠돈 끝에 국수 전문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재산이 모이면서 은근히 며느리를 데리고 살 생각에 무리해서 장만하게 된 집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따로 살림을 나겠다고 하면 그럴듯하게 내줄 여유도 이제는 있었어요. 첫 만남을 가진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예비 며느리는 집으로 아예 들어앉았습니다. 예비 사돈과 아직 상견례도 갖기 전이라 조심스럽기도 했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다 친정 부모님들 상의해서 하는 일이에요.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형우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형우 씨 집안에 대한 일도 모두 알아서 하라고들 하세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먼저 할 거예요. 예비 며느리, 아니 혼인신고를 했으니 이제 며느리 있죠. 며느리는 그러나 공부밖에 모르고 자라서인지 집안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었어요. 저도 국수 가게 때문에 바쁘고 해서 집에서 일할 사람을 하나 들이기로 했죠. 며느리는 친정에서 소개해주는 사람을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쁠 것 없는 일이었죠. 며느리는 보기에도 믿음직한 아주머니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 역시도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게 일에 열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들은 바빠서 거의 귀가가 늦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병원 일에 바빴죠. 딸 역시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곧 손주가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형님, 이제 배가 많이 부르네요. 언제가 산달이었죠? 왜 부러워? 너무 일에만 열중하지 말고 이제 엄마 아버지께 손주 소식 전해줄 때 아닌가? 그래요, 부러워요. 그런데 결혼식 한 다음에요. 배 불러서 웨딩드레스 입는 건 좀 그렇잖아요. 결혼식 너무 미뤄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돈댁에 죄송해서 그렇지. 어떻게 키운 따님이신 텐데 결혼식도 없이 이렇게 와서 며느리 노릇, 그것도 착하게 해주고 있는 게 죄송해서 그래. 아가, 사돈댁에 면목 없는 노릇이니 얼른 사겠냐 하고 서둘러 결혼식 날짜 잡았구나. 네,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니 시키시는 대로 서두를게요. 형우 씨도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라면 하느님 말씀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참 이렇게 행복만이 가득한 나날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까지 얻고 나니 손주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아들과 며느리에게 결혼식을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결혼식 곧 할 텐데 이 사람이나 나나 바빠서 신혼여행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으로 하루 이틀 다녀올 생각인데 엄마랑 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일본이 온천이 좋잖아요. 저희도 피곤하고 해서 온천 쪽으로 가고 싶고 아버님께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늙은이들이 왜 아들 신혼여행에 끼어. 얘들도 참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래. 아니,
너희들끼리 오붓하게 다녀오려구나. 우리는 그냥 가까운 온양 온천에 한번 다녀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남편과 저는 내심으로는 좋았답니다. 그렇지만 주책 없이 군다 할 수야 있나요? 그래서 짐짓 여러 번 안 간다고 했죠. 그리고 딸에게도 이 말을 전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아주 복 터지셨다. 며느리의 장사도 잘 나가서 재벌 수준이지. 그러고 보니까 나만 아주 별 볼 일 없네. 좀 샘나. 네가 왜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도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그게 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빠 연애 편지? 연애 편지는 무슨? 바로 네가 첫 월급 타서 사다 준 핸드크림이란다. 처음에 조금만 바르고 그대로 간직해뒀어. 동생을 위해서 진로도 포기하고 늘 엄마 생각해준 내 마음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세상에서 제일 효녀다. 엄마는 참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엄마, 형우랑 올케가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 다녀오세요. 일본의 온천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형우가 엄마 아빠 신경통 생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아들, 며느리가 강력하게 권하고 딸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사양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딸 표현대로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기로 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여행이 아니라 마치 저희 부부를 위한 효도 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도 구경했죠. 일본이 일본 같지 않고 유럽 어느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라고 아들, 며느리가 구경하자고 하더군요. 우리 늙은이들이야 뭘 아나요. 아이들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일본 동경에서도 가장 번화하다는 오다이바였던가요. 그 거리도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일본이 서양 어느 나라 같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프랑스 같기도 하고 미국 같기도 하더군요. 방송국이 여러 중요한 시설도 밀집해 있는 곳이라고 아이들이 일러주었습니다. 그 거리에 있는 한 건물에 들어가 서로 통해 있는 통로를 통해 이 건물, 저 건물로 가며 우리는 일본의 중심가를 실컷 구경하고 유명하다는 맛집에 가서 일본식 돈가스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온천이 좋다는 일본의 한적한 시골로 향했죠.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도 또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곳에 진흙이 보글보글 끓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온천이 있었어요. 무슨 가스인지 온천 가득 덮고 있었고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온천물은 정말 좋더군요. 수십 년 묵은 신경통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 온천에 묵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오지라서 집들이 마치 드라마에나 나오는 옛날 일본 집들과 비슷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집 한 채를 빌려 놓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조차도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 식당도 없어 밥도 해 먹어야 하는 곳이었답니다. 마치 어릴 적 소꿉장난 하듯이 오순도순 밥을 해 먹고 온천을 하면서 아들, 며느리와 며칠을 지내다 보니 서울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천국 같았어요. 온천에서 조금 걸어 나가면 바닷가도 볼 수 있었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 배들만 몇 척 보이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다 있다니. 여기 있다가 서울 갈 생각을 하니 정말 시끄러워서 못 갈 것 같구나. 그러게 말이다. 아이, 어떻게 이런 곳을 다 찾았냐. 여기야 늙은이들이나 좋지. 너희 같은 젊은 애들이 뭐가 재밌었겠냐. 너희들이 생각 많이 한 것 같구나.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조용히 쉬기 꼭 좋은 장소였습니다. 우리를 생각해준 아들, 며느리에게 참 고마웠죠. 남편과 나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말했답니다. 나중에 더 늙으면 이런 곳에 와서 여생을 보내자고요. 여행을 와서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아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좀 돌아보자고 하더군요. 온천에서 뿜어나오는 가스 덕분에 바다에 안개가 잔뜩 낀 것 같은 모양. 꼭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배경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죠. 아이들 말로는 한참을 나가도 허리 높이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땅과 인접한 바닷물은 무릎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얕았던 작은 배가 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살랑살랑 움직였고 남편과 저는 어릴 때 시골 동네에 흐르는 개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아이들 같이 서로에게 물을 튕기며 놀았죠. 이런 것을 신혼노름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겪어야 했던 그 모진 고생들이 이제 정말 다 옛날 일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따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지 한참을 나오지 않더군요. 우리 두 늙은이는 아들 며느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배 위에서 한참 더 시간을 보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이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배 위에서 바라보는 안개가 낀 것 같은 풍경이 너무 좋아 아이들과 같이 보고 싶더군요. 그래도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아야 손주도 빨리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배 안에 있는 노를 저어 바닷가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나가보았답니다. 유황인지 뭔지 안개가 자욱해서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었기에 좀 두렵기도 했지만요. 남편이 바다로 내려섰어요. 해변에서 한참을 나왔는데도 바다는 깊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시골의 시냇물처럼 얕은 바다.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바지를 걷고 물속을 걸어 다니더군요. 그러다가 한순간 갑자기 남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분명 얕은 바다라고 텀벙거리며 걷던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니 겁이 더럭 나더군요. 얕은 바다라고 알고 있던 곳에서 갑자기 깊은 바다를 만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형우 아버지 어딨어요? 형우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자 저는 울면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이곳은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는 곳이지만 외부에 연락을 취해 보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사라진 바다 쪽으로 뛰어나갔죠.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돌아오더니 외부와 연락이 닿았다며 제 아버지를 찾겠다고 다시 나가더군요. 저는 그저 울면서 아이들과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이들과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이 무섭게 고요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저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외부와 연락이 닿았다고 했으니 누가 와도 오겠지 하는 믿음이 처음에는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이들이 남편을 찾아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죠. 제 아버지를 찾겠다고 둘 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생각보다 깊은 바다에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성을 잃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형우야, 형우 아버지 아가. 마음이 급하니 핸드폰도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더군요. 아이들이 분명 외부와 연락이 닿았다고 했으니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핸드폰을 어디 두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목 놓아 부르면서 미친 듯이 바닷가를 헤맸어요. 우리가 탔던 배가 바람에 밀려왔는지 가까운 바닷가에 떠 있었지만 그 배에는 남편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이들과 남편을 목 놓아 부르다가 바닷가에서 정신을 잃었던가 봐요. 꿈일까요? 얼핏 한국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만 같았고 제정신 아닌 와중에도 남편과 아이들이 걱정되어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외침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 아이들 아버지가 무슨 변을 당한 것 같아요. 나 길 몰라요. 도와주세요.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의식 중에 외쳐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이 얼굴을 흥건하게 적시도록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오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저 미친 사람처럼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실신을 해가는 중에 다시 얼핏 한국말이 들리는 듯 했어요. 저 혹시 청교 국수 포장마차 아주머니 아니십니까? 꿈결처럼 이런 말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살았는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죠. 헛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승인지 저승인지. 청교 국수 포장마차 아주머니 맞으시죠? 맞네요. 저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를 잡아 일으키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저를 잡아주는 손길이 현실로 느껴지고 저는 그 손길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 손길은 저를 어딘가에 앉히더니 친절하게 물병을 건네주었죠. 저는 건네주는 물을 마시고는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 친절한 손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아도 잘 기억할 수가 없더군요. 분명히 저를 청교 국수 포장마차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신 일입니까?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오셨으며 아이, 왜 혼자세요? 물을 몇 모금 들이켜고 이제 좀 정신이 난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남편을 찾아달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했죠. 그 청년은 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걱정 마시라고 저를 다독였고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노라고 마음 놓으시라면서요. 도와주겠다는 말에 대충 정신이 다 돌아온 듯이 그 사람은 옛날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이 서울역 근처에서 포장을 치고 테이블 서너 개를 놓고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보니 이제야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포도 없이 천막 비슷한 포장을 위쪽에 치고 테이블 서너 개를 놓고 싸구려 국수를 파는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거의 모두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었어요. 싼 가격이었지만 가격을 물어보고는 못 먹고 그냥 나가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앉히고 국수 한 그릇을 꼭 대접하곤 했었어요. 나중에 잘 되면 갚으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나눠하는 것이 그 차가웠던 세상에서 저를 배려해 주던 따뜻한 마음들에 대해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남루한 차림에 어떤 젊은이가 들어와서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보통 때보다 2배쯤 국수를 넉넉히 담아 내주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청년을 보니 몇 끼니를 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서는 팔지 않지만 제가 먹으려고 가지고 나온 도시락에 밥을 그릇에 담아 건넸어요. 그 청년은 그 밥도 허겁지겁 먹어치우더니 갑자기 포장을 젖히고 나가서 도망을 가는 것이었어요. 국수 값도 계산할 수 없는 처지에 그 청년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와서 국수를 주문해 먹고는 도망을 가는 것이 분명했어요. 뛰지 마. 돈 안 내도 괜찮아. 넘어져. 천천히 가. 나중에 잘 되면 갚아. 걱정하지 마. 넘어진다. 천천히 가. 청년은 제게 말하더군요. 그때 한없이 울면서 뛰어갔다고. 세상이 다 저를 버린 것 같았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단 하루도 그 친절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꼭 다시 일어나서 아주머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며 살겠다고 말이에요. 음식값 떼어 먹고 도망가는 저에게 넘어지니 뛰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부친의 사업을 젊은 나이에 이어받아 파산하고 난 후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잠깐 아들과 며느리, 남편에 대한 걱정을 잊고 그때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기뻤어요. 그리고 다시 그 청년, 아니 이제는 아주 젊은 청년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 청년을 잡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다 의사야. 우리 내외하고 같이 여행을 왔었는데 무슨 변을 당했는지 아버지랑 애들 둘이 다 없어졌어. 청년,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오. 네, 의사요? 아이, 어느 병원에 있어요? 이름이 뭔데요? 우리 아들은 김영우, 며느리는 민재은이라우. 대성병원에 다녀요.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그때 저를 그렇게 도와주신 이후 저 노가다 뛰어가며 대학교 시험 쳐서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아직도 오지 농촌이나 어촌, 그리고 전쟁이 난 지역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여기도 무이촌이고 주민들도 많지 않지만 의료 봉사를 위해서 일본 의사들 몇하고 같이 왔어요. 그때 아주머니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애들 찾는 것 좀 도와줘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자. 아, 민재은 선생님의 시어머니가 정말 맞으십니까? 제가 김영우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민재은 선생은 잘 아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 결혼식에 갔었거든요. 아이, 그런데 그 어머님이 아니신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우리 내외하고 살고 있어요. 사돈하고 상견례도 안 했는데 결혼식이라니. 아닙니다. 분명히 민재은 선생이고 그날 신랑의 이름도 김영우라 기억이 나는걸요. 김영우 선생님, 어머님, 아버님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바깥 향반하고 난 도대체 모르는 이야기라오. 잠시만요. 그날 결혼식 사진을 자기 핸드폰으로 찍는 친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혹시 파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핸드폰도 잘 안 되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오지여서 핸드폰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먹통은 아니에요. 금방 연결될 겁니다. 조금 전에도 한국에 있는 다른 팀하고 연락을 한 걸요.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은 핸드폰으로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걸리지 않아서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바로 친구한테서 받은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사진을 본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신랑 신부는 분명 우리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사돈댁이 성공한 집이라고 하더니 사돈댁 쪽에 하객도 많았겠죠. 그런데 아들 뒤에 서 있는 하객 중에 제가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긴 저는 아들 친구 하나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아들 옆에는 떡하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분명 우리 남편이 맞는데 어머니는 제가 아니었죠. 한 중후한 노부인이 아들의 어머니 자리에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유, 젊은 양반. 이게 어떻게 된 일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 남편이 맞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정말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아이, 그렇다면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그리고 여기 오신 것도 아드님, 며느님이 오자고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셨다고요. 두 분 다. 그리고 그 청년은 또 말했죠. 사실 민재은 선생, 우리 며느리와 같은 의과대학을 나와 아는 사이인데 죄송한 말씀이기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에 관련된 사람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저는 우리 착한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청년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 청년은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며느리가 다니는 병원에 전화번호를 물었고 둘 다 일본에 출장 중으로 다음 주에나 출근할 것이라며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어요. 의료 봉사를 위해 이 오지에 왔다는 그 청년이 아들의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부터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상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히 결혼식을 미루던 일, 상견례를 끝까지 하지 않은 일, 그리고 굳이 일본까지 같이 가자고 때를 쓰듯이 조르던 일 등등. 예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일들이 이상하게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은 아들의 결혼 사진 속에 아버지가 분명히 제 남편이 틀림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청년은 우리 며느리 민 선생의 학교 폭력 관련 소문은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는 말도 했죠.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만, 뭔가 이상한 범죄 같은 냄새가 납니다. 빨리 귀국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영우 선생과 민재은 선생은 다음 주에나 출근한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범죄에 관련된 일이 아니기를 저도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면 더욱이 빨리 귀국하셔서 돈도 한 푼 없는 나를 두고 사라져버린 아들과 며느리 대신 비행기 표를 사서 함께 귀국해 주었어요. 그리고 귀국해서도 그 청년은 친절하게 집에까지 동행해 주었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가정부 아줌마가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알 수 있었죠. 아줌마, 뭔가 알고 있구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 줘야겠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님,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니를 고의로 일본에 버렸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주머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으시려면 있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작이라도 돼요. 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와서 일하라고 했고 며느님이 알아내라는 일 몇 가지 알아내주고 그리고 뭐요? 일본으로 떠나고 나서 다음 날 어머니 아버지의 조난 신고를 비밀리에 해달라고 해서 그것만 했어요. 나는 사실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고용한 결혼식 때 어머니 역할한 사람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어요. 보수가 좋아서 그만. 그 청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소개해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우선 남편과 내가 동시에 배가 가라앉아 조난을 당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더군요. 저는 우리 집 대문에 붙어 있던 도어락을 뜯어내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꾼 다음에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물건을 모두 챙겨서 바깥으로 내다 버렸어요. 비싼 컴퓨터며 그 잘난 책들이며 할 것 없이 모두 내다 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할 때 오직 하나의 의지는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 그것도 자랑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착한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도 모르게 가짜 어머니를 동원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와 저와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딸에게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언제 알아도 알게 될 일이었죠. 딸과 사위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여기저기서 사람을 사기도 하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위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에 사돈집의 연락처도 알게 되었죠. 장모님, 어렵더라도 사돈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장모님 말씀 들어보니 처남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돈 어른들도 속을 수 있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우가 어떻게? 엄마,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큰 변을 당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사돈집에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렵사리 성사된 만남의 자리에서 사돈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자신들은 이미 어떤 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바깥사돈과 그 부인인 사돈과 상견례를 하고 여러 번 만나서 아이들의 혼사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을 사돈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가짜 사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돈 부부는 그래 자초지종을 듣고는 마침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저는 사돈 내외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렇다면 가짜 아내를 앞세우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이 되죠. 그리고 대학 총장이라는 남편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않은 촌부인데 대학 총장이라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의 그 온천에서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기에 딸처럼 저도 남편에 대한 걱정을 접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우리 집 대문에 도어락 소리가 삑삑거리며 울렸습니다. 열릴 리가 없죠. 몇 번을 더 눌러도 안 되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문 여세요. 아이, 도어락은 왜 마음대로 바꾸셨어요?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봐. 마음대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키는 일이나 잘하고 있을 것이지. 저는 직접 대문을 열기 위해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는 그야말로 기겁을 하더군요. 며느리는 심지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려고 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아들이 부축했고 둘의 얼굴은 정말 유령이라도 본 듯 혼비백산한 모습이었죠. 엄마가 여길 어떻게, 왜? 이 엄마가 일본에서 죽었을 줄 알았니?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너희 둘 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야. 너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받을 벌을 받고 뉘우치길 바란다. 그리고 도대체 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는 무사하세요. 남편이 무사하다는 말에 일단 한 가지 걱정은 덜었지만 저는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슬픔과 분노가 솟구쳐 아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답니다. 대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울었죠.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떴을 때만큼이나 아픈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위해 들어간 조사실에서 저는 남편 또래의 남자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처럼 인상이 친근했고 도대체 어디서 봤더라 여러 번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분명해지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아들로 가난하기 때부터 키워온 우리 형우, 바로 형우와 꼭 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엄마, 아니 이모, 이분이 바로 제 생부이시죠. 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소스라치게 놀라는 제게 마치 선포하듯이 말했어요. 아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아들의 생부가 피해자로
이 자리에 불려와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 아이가 20살이 된 때로부터 이 지금까지 저 아이와 저 아이의 아버지, 아니 이모부 되는 사람에게 협박을 당해왔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대학 등록금을 내달라고 저 아이 혼자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부터는 키워준 아버지인 이모부 되는 사람이 같이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갑자기 장학금을 포기한 학생으로 인하여 장학생이 되었다는 그 기뻤던 소식이 떠올랐죠. 아들이 등록금을 걱정하는 저와 남편의 대화를 엿듣고 믿기로 해 제 생부를 협박해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아들의 생부의 진술을 듣고 다시 한번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들과 함께 아들의 생부를 협박해왔다니.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고 저 모르게 은행에다 자신의 명의로 상당한 돈을 예금해 놓고 있으며 상당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모두 아들의 생부로부터 뜯어낸 것이었어요.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저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노렸던 겁니다.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로는 한 가지 사고로 인해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이 실종되었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남편과 제가 동시에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를 미리 하도록 손을 써두고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남편은 법적으로는 귀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제가 완전히 죽은 것으로 처리되면 나타나서 저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나누어 갖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겠죠. 남편이 도쿄의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아들이 자백했고 변호사와 경찰이 일본에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까지 사돈 내외를 감쪽같이 속인 결혼에 가담했고 더구나 저를 일본에 버리는 일에까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정말이지 죽고 싶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와 자식을 버린 사람인데 이 정도야 겪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대학 총장쯤 되어야 또 제 생부처럼 결혼을 반대하는 일에 부딪힐 일이 없겠죠. 생부에 대한 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부 대신 저를 키워주신 이모부에게 역시 제 생부 되시는 분이 갚아야 할 빚을 청하신 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그다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슬프게 했어요. 형우 엄마인 희경이한테 잘못한 일을 속죄한다는 심정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나니 오히려 후련한 느낌입니다. 희경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로 인해 큰 죄책감을 느꼈고 그 때문에도 더 아이의 요구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진술을 듣고는 그냥 경찰서 바닥에 뒹굴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들에 대한 배신감은 또 말해 무엇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언니가 사무치게 아파할 것이라는 생각에 경찰서 바닥에 뒹굴면서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을 길이 없었죠. 저를 도와준 그 변호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남편에게 형법상의 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 놓는 것도 모두 유기죄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어려운 말도 했어요. 며느리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소유주가 바로 아들의 생부라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까지 차지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었다고 해요. 며느리의 부모는 요즘 한없이 바쁘답니다. 딸의 고등학교 시절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입을 막으랴 저를 찾아와서 정상을 참작해 주겠다는 문서를 부탁하랴 몸이 10개여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그러나 법이 제 아들을 선처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 사회에 해악이 되는 일을 저지른 아들이 죗값을 치르면서 진심으로 반성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언니를 생각해서 선처를 구해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언니도 역시 그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언니도 저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결코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 없이 그저 선하게 살다 가신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났어요. 그렇기에 더욱 아들의 선처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저와 함께 지내면서 돌이킬 수 없이 다쳐버린 제 마음을 다독이느라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어쩌면 저 역시 며느리의 부모와 입장이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 잘못 키운 죄에 있어서 말이죠. 일생을 받은 만큼 베풀면서 선하게 살고자 했던 저의 삶은 이렇게 다쳐버리고 말았지만 저는 나머지 인생도 또한 선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청계천교 근처에서 장사하던 시절 저의 작은 선행이 한 청년을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로서 사회에 속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더욱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딸아이도 동생과 아버지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나머지 생을 겸손하고 착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며 또한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도 또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죠. 결국 제 가슴을 치게 된 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